사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투자 열풍이죠. 금이 뭐 사상 최고가를 치더니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식도 그렇죠. 부동산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할 방법도 별로 없고 나는 맨날 루저인 것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내뇌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한 곳인 3프로TV에 늘 나오시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오신 일은 거의 없는데 오늘 정말 드문 기회로 김동환 프로님, 김동환 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동선 박사님이 늘 저희하고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왔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 나눠요. 오늘 김동환 의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위즈덤 컬리지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2026년에도 이제 시즌 3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 건강, 과학, 기술 여러 분야 총괄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컬리지를 여셨고 마이클 샌들,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런 분들과 같이 나온다고 이번에 나오게 되는 위즈덤 컬리지 의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00세 시대인데 대충 20몇 살 때 교육 끝나고 어학교회는 성인 교육을 거의 못 받잖아요. 그래서 성인 교육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재테크다, 부동산이다 뭐 이런 거를 취업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더 잘하려면 뭔가 지혜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위즈덤 컬리지를 만들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그냥 재미있는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 대학교 나와서 뭐 의사, 변호사 하면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 대안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찾아 나서고 있는데 의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이처럼 흔들리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실천이 되게 중요한 건데 실천. 그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이나 미국에 잘 나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뭐 스타트업 보면 대체로 보면 대학 중퇴가 많잖아요. 그죠? 무슨 대학원을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밑에서 일하고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학을 다 안 나온 사람들이 많고 그게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되게 빨리 실천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영감 이런 것. 메이커가 되고 빌더가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천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실천은 뭔가 결심해야 되잖아요. 결심하지 않는 실천은 거의 충동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결심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결심하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능이 되죠. 본능이 충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대부분 사고가 터지듯이 반대로 지혜에 근거한 결심이 그 결심의 힘으로 실천하게 되면 뭔가 역사를 이루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죠. 뭐 개인사로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한데 그 지혜라는 게 참 어려운 게 한순간에 뭐 교과서 이렇게 하거나 뭐 책 몇 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좀 길게 뭔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께하고 이런 좋은 콘텐츠를 대하는 거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심, 행동을 위한 결심과 충동으로 인한 지름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뇌 안에서는 둘 다 도파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좋은 도파민, 나쁜 도파민을 나눠보면 어느 회로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분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당장 한탕 이거 뜰 것 같아, 떡상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충동적인 지름,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오는 것들은 중변형기 회로로 단기적인 보상과 기쁨을 주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런 종류의 도파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중독되기도 하고 사실은 안 좋은 파국의 결과로 갈 수도 있는 당장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쫓아가기 위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쫓는 그때 나오는 모든 도파민. 그런데 말씀하신 것 같은 행동을 위한 결심, 지혜에 의거한 결심은 어떻게 나오는가?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를 보고 접하고 당장 오는 즐거움을 쫓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쌓아나가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도파민이지만 더 긴 회로를 가고 더 길게 가는 도파민인데 요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회로가 강화가 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부에서 즐거움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반면
당장 즐거운 건 술이건 마약이건 뭐 어떤 즐거움이건 그 순간 사라지고 다음에 더 센 걸 해야 되는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혜를 쌓는 과정은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결국 나를 행동할 수 있게 실천하게 해주는 도파민.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같은 건데 그 회로를 어떻게 쓰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차이가 그냥 결국은 노력과 공부의 힘이 쌓여서 행동과 실천의 힘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실천이 훨씬 더 항상 길어요. 실천. 네, 일단 좀 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주저주저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국으로 가자, 유학 가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심의 지혜가 깃든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언제 오게 됐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도 궁금합니다. 제가 97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증권회사의 고유자산 운용, 주식부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와. 이게 되게 좋은 잡이죠. 증권회사에서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고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7월 10일 날 유학을 갔는데 그 전해 가을서부터 아주 가까운 지인들 세 분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김대리, 내가 볼 때 당신 유학 가야 돼. 아. 전혀 뜻밖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학이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90년대 초중반에 직장 다니는 결혼한 남자가 유학을 간다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증권회사 대리가 MBA를 하고 갔다 왔다고 경제신문에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아유 형 제가 지금 무슨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주식부에서 뭐 잘하고 있는데 무슨. 근데 저 또 다른 자리에서 술자리에 갔는데 옆부서 과장님이 김대리 일로 와봐. 내가 볼 때 다시 유학 가야 돼.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2번 연속. 네, 2번 연속이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그해 추석이었어요.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갔는데 술을 이렇게 한잔 하다가 자네 유학을 가는 게 어떤가 이랬어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야 이거 뭐지? 그리고 생각을 하게 돼.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주식부 펀드 매니저를 하다 보면은 잡무가 없어요. 그냥 주식 사고 파는 것만 하면 되지 막 서류 보고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4시면 이제 장이 끝나니까 이렇게 산책을 했다. 산책. 한 1시간 머리 식히면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뭐가 잘 팔리나도 보고. 그래서 영국문화원이라는 데를. 아, 브리티시 카운슬 맞아요. 그때는 약간 저층 건물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덕수궁 옆에. 거기를 우연히 들어가 봤더니 와 영국 가는 그 자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정말 무식한 방법을 썼잖아요. 가서 카운터에서 저기요 영국 대학의 MBA 코스 중에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근데 그냥 똑같이 쓴 거예요. 보냈죠. 일단 보냈군요. 20개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중에 한 5-6개 오지 않았을까요? 20개 다 왔죠. 아. 야, 영국에서 편지가 왔네. 딱 열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종이에 이렇게 편지 썼어요. 뭐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지원해줘서. 근데 중간 패러그래프에 딱 한 글자가 보여요. Unfortunately. 아, 그러니까 20개 합격이 아니라 다 19통. 19통. 19통 불합격. 한 통은 합격. 그것도 편지로 안 왔어요. 그거는 브리티시 카운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팩스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너무 해갖고 옆에 과장한테 얘기하고 부장한테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고 이제 회사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했죠.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와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여보 편지가 왔네. 그래서 딱 보니까 바로 그 대학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역시 이 학교는 좋은 학교다 이렇게 다시 리컨펌하는 편지를 보냈네. 그리고 이제 펼쳐서 봤거든요. 그 편지에는 Unfortunately가 있더라고요. 와 이건 제 인생에 그런 난감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브리티시 카운슬 전화를 했죠. 그 담당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막 하더니 이니셜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20번 다 떨어진 거죠. 근데 회사인 이미 나가겠다고 말을 했는 그렇죠. 거예요. 집에도 다. 저는 진짜 그때는 완전히 망한 거였어요. 왜냐면 회사에 다 얘기했지.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라는. 그러니까 일단 행동이 빠르면 일단은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일도 생기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Unfortunately라는 그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읽었더니 맨 마지막에 한 가지 길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맨 밑에 프리세셔널 코스를 2개월 하고 IELTS를 프리세셔널 코스 마지막 주에 보고 6.0 이상 맞으면 합격. 갈 수 있는 클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고민했던 거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회사에도 얘기 안 하고 와이프한테도 얘기 3일 동안 거의 한숨도 못 자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2달 했죠. 열심히 진짜 죽어라.
그리고 점수 받았죠. 못 받았죠. 근데 기억이 안 나. 6.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된 거예요? 일단? 떨어졌죠.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왔죠. 뭐. 집에 와야죠. 아, 집에 오셨어요? 아니, 와야 되는데 안 왔겠지. 버텼죠? 거기서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세션 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잖아요. 영어과 학생들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학교를 찾아가 보라는 거야, 학장을. 한국 같은 말이 안 되잖아. 떨어졌는데 그거 찾아간다고 그럼 부정입학이지.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영국이나 미국은 가서 내가 디스커션을 어필해보라고. 논리적으로 잘하면 점수를 추가로 주기도 해요. 어필해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필이 안 되는데? 뭐라고 어필을 해? 어필할 수 있으면 벌써 됐겠지. 네. 그래서 이제 예상 질문을 썼어요. 예상 질문을 케이스를 한 10가지를 써가지고 그걸 외웠어요. 계속 시나리오별로 다 외웠어. 케이스 질문이 나왔나요? 전혀 안 나왔지. 내가 했던 얘기 딱 기억 한마디밖에 없어. I'll do my best.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막 한 30분 얘기했던 것 같아. 무슨 얘기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기적적으로 오케이. 첫 학기에 영어를 특별히 배우는 전제하에서 컨디셔널리 오디션 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실천한 거죠. 20군데 어플라이를 했고 또 비몽사몽간에 결심하고 일단 짐을 싸서 갔고 시험을 받고 어필했고 그리고 어드미션을 받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 얘기는 집요하게, 어찌 보면 미련하게 그냥 실천하고 열고 한 것들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혜가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죠, 사실. 약간 무모함이잖아요, 무모함. 근데 디렉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 방향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지. 그런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근데 어쨌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서바이벌 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패했던 성공했던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언가 경험으로서 과정마다 어떤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어찌 보면 그냥 집요하게 선택을 해서 간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얻게 된 예를 어떤 들면 이런 것 부분들. 같아요. 1학기에 이제 들어갔더니 시험 시간이 3시간이더라고. 노트를 한 권 주더라고요. 문제를 3문제를 쓰고 그걸 이제 노트에 쓰는 건데 3시간 동안 아무리 내가 아는 걸 써도 1시간은 못 쓰겠더라고. 영어 문장력도 그렇고.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나가기에 좀 뻘쭘해가지고 다 써놓고서 너무 지겨가지고 2시간 만에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집에 못 가고 강의실 앞에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라고 우리 과대표였는데 팀 페일.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너 2시간 만에 나오면 페일이야. 네가 어떻게 2시간 만에 그걸 다 쓰겠니? 그래서 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나오는 데까지 다 쓰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술 한잔 먹다 그러더라고. 은행분들이었는데 이것만 다 해. 그러면 충분해. 그걸 믿었던 제가. 페일.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 이러면 내가 더 안 좋아지네. 왜냐면 아예 안 갔으면 베스트고 그리고 영어 시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교육했으면 그것도 베스트고 아예 영어 학원을 가서 영어를 배울 걸. 그래서 그날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도서관에 계속 있었어요. 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학기 때 시험 보는데 똑같이 됐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쓰죠.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낸. 그래서 그 중에 몇 과목 디스팅션 받고 재시험 다 합격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부가 옛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좀 임신해 있었을 때인데 영국 밤은 되게 길어요. 계속 책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동이 틀 때가 많이 기억이 났어요. 계속 책을 보고 있으면 동이 틀고 그런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계속 학습을 한 거를 쏟아내는 거구나. 어떤 결과물로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2학기 때는 대부분의 과목을 디스팅션을 맞고 F를 맞았던 것들을 다시 다 정상화. 근데 그 힘든 길을 가는 게 그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독일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모든 과목 D, F 막 낙제 직전, 낙제할 뻔하고 이랬는데 뇌인지공학과라는 데를 그렇게 가기 어렵다고 막 무시받으면서 문 두들겨서 갔잖아요. 정말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10시간씩 논문 보고 뇌인지공학과 가가지고는 모든 과목을 딱 한 과목 빼고 다 A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뭔가 바뀌죠. 왜냐하면 무시랄까 수모랄까 나의 멍청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각이 되면서 맞아요. 내가 정말 시간을 들이면서 부딪혀서 배우고 나서 이게 피와 살이 되니까 미국에 있다가 다시 독일 돌아가서도 다른 과목들 다 잘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얘기도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김프로님은 돈도 다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만 보는 사람들은 쉽게 얻었을 거라고 상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페일 떨어지고 요런 수모 요런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버밍엄에서 일단 시작해서 공부하다가 졸업까지 하신 거죠? 졸업하고 거기서 운 좋게 또 취직이 됐어요. 영국 회사에. 그래서 한 1년여 근무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회사에 왔죠. 그래서 과장으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장을 거치지 않고 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36세 초급 임원이 됐죠. 아,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막 빨려들고 있는데요. 버밍엄 가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공부 마치고 일하다가 돌아오셔서 굉장히 빠르게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39살인가? 미국 뉴욕에 갔다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언뜻? 장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 잘 모르는 언제요? 2005년이었어요. 39살 네, 때. 39에. 처가가 지금도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에 계신데 오. 뉴욕에 아는 친지가 모자 장사를 한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어떤 모자였나요? 힙합 가이들이 쓰는 브롱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모자 가게를 연 거예요. 뉴욕 브롱스요? 그 당시 브롱스는 이렇게 약간 슬럼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할렘보다 브롱스가 좀 무서운데 지금도 그렇죠. 전혀 안 어울리시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금융계 임원으로 있다가 브롱스에 가서 모자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인생을 있잖아요. 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처음엔 장사 잘 되더라고. 근데 역시 개장빨이 있고 그게 사라지니까 장사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여의도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억대 연봉이었고 뭐 회사에서 아주 퍼포먼스가 좋아서 차도 주고 골프 이용권도 사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게를 열고 진짜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약간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 진짜. 왜 내가 내 존재라는 게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아니, 선택은 했는데 그 선택의 과정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학을 그렇게 어렵게 했고 네. 그래서 금융회사에 잘 나갔고 네. 최연소 임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완벽한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인생이 이게 뭔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를 정당화하지 않으면은 미칠 것 같더라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내 스스로 정당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난 왜 여기 있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답을 찾아야만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답을 어떻게 찾으려고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한 게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과 와이프와 딸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난 원래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는데 돈을 남보다 좀 더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좀 드리고 와이프나 딸에게도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좋게 좀 좋은 동네에 살고 뭐 외식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뭐 그런 거. 근데 그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 천만의 말씀이었네. 그걸 빙자해서 나를 위해서 일했던 거네. 남들한테 지기 싫어서 이기고 싶어서. 근데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 차별적인 보상을 받은 거죠. 승진, 억대 연봉 이런 걸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면 26살 때부터 직장 생활해서 39살 때까지 했으니까 유학을 포함해서 13년을 일했는데 그러면 40살부터 50살까지는 나를 포함해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니까 그냥 여기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딱 결심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60대부터 70대까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쓰겠다. 이 딱 인생 플랜을 하니까 너무 일이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모자도 잘 팔렸어요? 모자 잘 팔리고 신발 잘 팔리고 2006년도인데 6개월 만에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모자 신발 팔다가 모자만. 그게 다 재고로 남더라고. 정말 괴로웠다니까요. 그리고 판 주식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팔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네. 사업은 잘 안 되고 판 주식은 10배가 오른 거예요. 장사를 안 하고 그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10배 재산이 느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을 해요. 미친데. 근데 이게 또 금융계에 안 계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라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이거 보는 건 더 아프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주변에 있는 그 유태인 동료 상인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저희가 왜 신발을 안 파니? 그거 원래 신발 가게였어. 그 자리가 원래 인도 사람이 하는 신발 가게예요. 한 10년 동안 하다. 모든 사람이 신발 손님인데 모자를 팔고 있는 거예요. 모자는 싸거든. 25불이고 신발은 한 100불, 200불 하잖아요. 신발 장사하고 모자 장사는 격이 다르다고. 모자 장사는 한번 털면 되는데 신발 장사는 한번 들어가면 100만 불짜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망하면 너 완전 뱅크럽이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고민한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용기는 안 나요. 플라카를 간 거예요. 플라카 아시죠? 신발 제일 큰 체인. 거기서 그냥 신발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그냥 들어가서 그 가게에서 신발을 준 거예요. 뭘? 조던 익스클루시브하게 나오는 릴리스 데이를 알려준 거예요. 그 주 토요일 날 저보고 8시에 오라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우리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신발이 좋은 게 나오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거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자기가 다 사겠다는 거. 왜 있잖아요. 하루 밤 온종일 줄 서가지고 사는 그 신발이 나오는 건데 그 매니저가 저한테 그때 2개의 에어조단이 나오는데 넘버 7하고 넘버 11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한 다즐씩 준 거예요. 이야. 믿어지세요? 그걸 왜 줬을까요? 그게 진짜 미라클인데 제 가게에서 장사하던 그 인도 사람이 그렇게 장사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가져다가 그 가게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판 거예요. 약간의 포켓몬을 좀 주고. 근데 난 아무 생각 없이 간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또 그런 장사꾼이 왔네 하고 준 거예요. 아, 그런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역시 그냥 무조건 문 열고 두드리는 게 답이네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스니커 비즈니스가 그 2켤레였어요. 와우. 그 2켤레를 그날 하루에 솔드아웃 했죠.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매니저 점원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오늘 장사하면 잘 될 거라고. 포스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돈을 이렇게 뭐 100불짜리 50불 더 안 들어가서. 더 안 들어가서. 그 2번이 걸리더라고. 그날 집에 퇴근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군요. 정확히 기쁜 것만은 아니고 기쁨, 회한, 뭐라고 할까요? 살았다라는 어떤 안도. 근데 따지고 보면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여의도 기준으로 보면 큰 돈도 아니었. 그래봐야 뭐 몇백만 원 번. 근데 이게 공부한 거랑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는 거랑 다른 게 돈을 넘버로 보다가 내가 몸으로 이 지폐 넣어보고 하는 경험이 뇌에서는 전혀 다르게 맞아요. 받아들이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92년도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채권 거래를 하는 거였는데 한 유닛, 한 거래가 100억이었어요. 한 개 주세요. 그럼 100억 주세요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돈의 개념과 그 흑인 히스패닉 동네는 거의 이 크레딧 카드 안 쓰거든요. 정말 땀에 절은 그 달러 냄새 아시죠? 알죠. 쭉쭉 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 리얼 머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이 돈이라는 거를 굉장히 밸류 있게 어찌 보면 그 이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매니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오히려 더 실감나게 돈의 밸류에 대해서 좀 텐저블하게 배웠던 것 같고 2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프로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2가지가 이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신속한 결정 들어가서 되게 한다 나오는 것도 신속하게 나오고 이 판단이 빨라야 되는 게 하나인 것 같고 2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을 보면 사람들이 점을 치잖아요. 예언자에게 물어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용한 점쟁이를 만나고 근데 제가 뇌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모든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줄 나만의 스토리를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라는 내러티브와 스토리를 찾아내서 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안에서 그 이야기를 못 찾으니까 이거를 이제 종교에 의지하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다양한 걸 하는데 김프로님, 의장님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르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무의식이 되게 발달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끊임없이 탐구해서 나의 내러티브를 나의 스토리를 찾아서 그것을 되게 강력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정당성을 부여. 네네네. 근데 요 두 작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지혜라는 개념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 스토리를 이렇게 좀 풀긴 했지만 사실 요즘은 기회도 많고 정보도 많고 선택이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조언을 해주던 진짜 좋아하는 형님, 선배님들이 있고 장인어른이 있고 내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개의 초이스였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어떠한 선택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가 많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네, 좋은 거죠. 정보가 많은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문명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해석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렇죠. 저의 경우는 굉장히 럭키했던 경우고 내가 그분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럼 그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데 남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성공의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꼭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박사님이나 제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 비즈니스로 가장 큰 비즈니스를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분야의 콘텐츠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고 신뢰가 가고 재밌고 계속 탐닉하게 되고 근데 어떤 콘텐츠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계속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쪽 걸 띄울 거 아니에요. 이 사안을 계속 탐닉하고 이 사안에 대해 집중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것들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보면 선과 악으로까지 간다. 내 집단, 외 집단 편향이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게 되고 네.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뇌가 세상의 데이터와 모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점점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좁아지니까 모델이 작아지는 거죠. 삼프로TV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관 투자가로 있을 때나 기관 투자가들하고 대화할 때나 일반 투자자들하고 대화할 때가 너무 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2% 정프랑 만들 때 정보의 비대칭성을 우리 좀 없애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최초로 규모 있게 기관 투자가들,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이분들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 수준의 난리지를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어떤 도전을 하냐면 한국 개인 투자자 800만 명 이상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해요. 800만 명이. 어디에 도전하고 있냐면 지금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야 되겠다. 글로벌하게.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이 인터넷의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에 미국과 한국에 무슨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있냐. No. 제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뉴욕에 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11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 뉴욕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뉴욕에 갔더니 이미 대통령 선거 끝났더라고. 트럼프로. 뉴욕은 아시다시피 다 민주당계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이번에 어쩔 수 없다. 이번에 트럼프야. 다. 근데 한국에서는 끝까지 해리스. 이게 뭐지? 왜 한국의 공중파를 비롯한 모든 신문, 모든 유튜버들은 박빙 혹은 해리스가 된다고 할까?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 제일 큰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 큰 이벤트에도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더라고. 왜 그런가 제가 본 거예요. 한국의 메인 언론들은 대체로 미국의 주류 언론 중에 방송은 CNN, 신문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거 다 민주당계예요. 그럼 우리 보수 언론, 우리 뭐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다 이쪽 걸 갖다 쓰니까 한국에서는 트럼프는 반역자고 트럼프는 남봉꾼이고 트럼프는 사기꾼으로 묘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선악의 개념이 분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안 된다라고 써야지만 열독률과 시청률이 올라가는 구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충분한 샘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임밸런스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트럼프가 좋은 사람이고 이런 좋은 점도 있다. 트럼프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양쪽을 다 내가 듣고 있어야 내가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거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정보의 레인지. 저는 과학자로서 우리의 도그마처럼 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피어 리뷰 시스템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아무리 대가라고 그래도 자기 논문 낼 때 다른 과학자들 최소 셋의 의견을 받아서 리뷰를 받고 심지어 거기서 리젝 먹고 다시 써라 이러면은 다시 내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서로가 서로를 리뷰를 해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과학의 객관성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나의 데이터만 보이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모델의 폭을 넓혀야 말씀하신 비대칭이 근데 그 노력이 없어지는데 필요해요. 네. 그냥 맡겨두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잘못된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투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 알고리즘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저항해야 돼요. 저 컨텐츠가 퀄리티가 있다면 나에게 만족을 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이 컨텐츠를 적어도 8대2, 7대3이라도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 이 균형감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캠페인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다양한 정보의 소스, 그러니까 내 정보의 소스를 넓히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일종의 균형을 잡고 너무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야, 이게 마지막에 위즈덤 컬리지 홍보하려고 지금 기나긴 빌드업을 하신 거죠? 자, 위즈덤 컬리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투자 열풍이죠. 금이 뭐 사상최고가를 치더니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식도 그렇죠. 부동산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할 방법도 별로 없고 나는 맨날 루저인 것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액션하기 전에.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외골수로 자기만의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훨씬 더 치명적인 실수가 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얘기해 봐야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오겠죠. 사업하는 사람 몇 명이서 얘기하면 사업 얘기만 나올 거고 공부하는 사람 몇 명이서 얘기하면 공부하는 얘기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검증된 분들과의 대화가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17분이나 모신 이유가 몇몇 석학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을 또 우리 자신을 맡기기에는 지금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사유, thinking 이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분들은 이번에 좀 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 버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빼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많이 채웠습니다.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요. 동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바다의 파도를 타고 다 튜브 같이 타고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은 파도가 우 올라가면 오 같이 올라가니까 서로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못 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니야. 쓰나미야. 지금 너 엄청 높이 올라갔어. 멀리 떨어지면 보일 텐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현재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줌아웃해서 약간 거시적인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떤 답들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투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같은 금액의 투자 성과가 나와도 기분이 정 다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내 지혜로 뭔가 투자의 결과가 왔을 때 그 성과를 느낄 때와 그냥 어떻게 테크니컬리 벌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랬을 때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쉽게 없어질 것 같은 돈이라는 느낌이 들고 뭔가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 돈은 더 큰 성장을 내게 줄 것이라는 그런 보람이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지혜롭게 뭔가 시종일관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추구가 투자를 하던 일을 하던 관계를 맺던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AI 시대에 요 자기주도성,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것의 가치가 저는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AI에게 답을 묻고 어떻게 투자해야 돼, 무슨 종목이야 물어보는 세상에서 차별성도 없고 내가 그 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성도 나에게 없는 상태에서 그 답이 무슨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어떤 스스로 사고하고 사유하는 주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와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만 쭉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었어요. 김프로님께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잘 나가시지도 않지만 개인적인 얘기는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직 여기 지금 궁금한 데에서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